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연성자치운동인데요. 그 연성자치운동이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강자전국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독해서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그 심화규제 내용에 제가 연성자치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청말 이래에 강화되어 온 지방 중심주의와 분권적 경향 이런 것들이 신해혁명과 제2차 혁명 반제재 운동 과정에서 각성의 독립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연성자치운동은 그 당시 이제 북경정부와 북양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경정부와 그다음에 강동정부, 강동정부는 제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이제 그 정부가 있었어요. 자, 이런 대립과 각 지역 군부의 혼전, 각성이 성헌법 제정 및 민주적 성장 개혁을 통해서 그런 군벌 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미국처럼 연방 정부를 구성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갖고 이제 먼저 성별로 헌법과 그 개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전을 종식하고 미국식 연방 정부를 만들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연성 그 자치운동 연성 그 자치운동인데 자 활동을 보면 호남에서는 성헌법과 성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었고 사천에서는 성헌법 제정, 강동, 호북, 절광 등에서 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학생이나 지식인, 상공계층들이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자, 긍정적인 면을 보면 오사운동 이래 이제 군벌의 무력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개혁 운동의 연장선상 속에서 그걸 이해를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부정적인 측면은 서남 중소 군벌들 대개 이제 예전에 국민당이나 아니면 동맹이 계통의 이제 그 출신된 군벌들이죠. 자, 이런 군벌들이 자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 강한 그런 측면의 입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운동의 주도권이 집권 군벌이 장악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저쪽 그 누구야 북양 군벌 같은 이 집권의 주도권이 군벌이 장악됐기 때문에 선한 군벌이 이걸 통해서 자기 자치를 확보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죠. 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결과는 제2차 직봉전쟁이 개멸됐고요. 민치를 지향한 성헌법 체제와 군벌 정권 양립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남북 대립성 상에서 중솔 군벌의 일성에 한정해서 자치형이 불가능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내용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부분에 이제 영성자치운동 강대중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뒤에도 있지만 이제 그 북양군벌과 대립해서 그다음 지방군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진앙 그 지방군벌 중에 제일 큰 군벌이 선안군벌이었거든요. 예, 선안군벌. 그래서 선안군벌끼리에서 이제 1차 강동구 정부가 2차 강동구 정부가 형성이 돼.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구하고 연합을 하냐면 손문하고 연합을 하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안 좋게 이제 파탄이 났지만 자, 1차 강동구 정부와 2차 강동구 정부를 좀 볼게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제 정리하기 전에 손문의 정치적 행적을 좀 볼게요. 자, 1차 강동국 정부가 이제 구성된 것은 1917년이에요. 그때 통운동 있었고 선안군부 간의 연합전선이 형성됐고 그다음 중화혁명당이 결성했던 그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1차 강동정부에서 이제 물러난 손문이 또 상해 프랑스에 친구였고 프랑스 조계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오사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날 혁명당, 중화혁명당, 국민당으로 계층이 있어. 대중정당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차 강동구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진영민 쿠데타 때문에 파탄이 됐고 그때 이제 다시 상해에서 이제 당세를 확장하다가 국민당 개진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시기부터 이제 뭐냐면 코민테론과 접속을 하게 돼요. 별로 세력이 없었던 이제 그 당시 손문은 코민테론과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 계기가 됐던 이제 선언이 손요페 선언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코민테론 지원을 받고 제3차 강동국 정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총 24년에 제1차 국민대회
개조를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제1차,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제3차 강동구정과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손요패 선언이 있었다고 했죠. 상해 활동을 통해서. 예. 요 내용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나서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강동구로. 자, 그러면 이제 강동구 정부를 보죠. 제1차 강동구 정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제1차 강동구 정부는 앞에서 언급했던 단기석의 안보국회 조직에 이제 반발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호복운동을 전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소문은 서남지방 군벌들, 그 단기호, 유경준과 함께 이런 군벌들은 강서 군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강동의 군정부를 이제 건립하고 법통을 옹호하는 호복운동을 전개했다. 결과를 보면 일단은 군벌들이 호복운동과 국벌 주도한 소문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문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되니까 소문이 좀 약간 이제 이 소문은 좀 약간 자기가 지시받고 막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약화시킨 걸 알고 그냥 이탈했고요. 그리고 나서 있고 그 당시에 중앙혁명당을 또 중국 국민당 개편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오사운동을 통해 민중의 힘을 인식하고 러시아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혁명당을 중국국민당을 개칭해서 대중정당으로 발전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잠시 상하 프랑스에서 이제 조계 식구하고 나서 제2차 강동궁 정부를 구성해요. 1920년이죠. 이때는 진영명이 있어요. 이 진영명은 예전에 이제 동맹이 출신의 간부예요. 그리고 이제 연성 자치운동을 또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강동이는 강동에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강동 안에서 강동성 안에서 자치 정부를 구성하는 게 주 목표였어. 근데 소문하고는 맞지가 않죠. 소문은 국보를 통해서 뭔가 전국적인 정권을 이제 뭐냐면 하려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소문이 제1차 집권정제에 대응해 국보를 시도하니까 진영명과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 진영명 일파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손문은 강동에서 쫓겨나서 상해도 이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상해에서 이제 활동을 보면 상해에서 성요패 선언을 하게 되죠. 여기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달성을 약속해주고 강동의 근거지를 마련해서 국공활전에 기반이 됐던 것이 그 송요패 선언인데, 자, 송요패 선언은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소련이 그 국민당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소비에트 방식은 소련이 맞지 않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신 소문은 이제 뭐냐면 소련부터 원조를 받고 국민당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공산당을 이제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뭐냐 개인 자극으로 입당을 허용해줘.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라 개인 자극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연맹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뭐냐면 송요패 선언이야.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송요패 선언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공산당원이 개인적으로 입당에 허용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923년에 국민당 개진 작업을 해요. 개진 작업. 뒤에 개조가 있죠. 개조는 아예 그냥 국민당을 뭐냐면 소비에트식으로 바꾸는 그걸 개조라고 하고요. 개진은 소련에 약간 영향을 받아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소련 지원을 좀 받고 국민당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거예요. 예. 좀 약간 뭐랄까 소규모 내에서의 어떤 조직 개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개진은 지명염의 정병으로 상해 쫓겨난 성노는 소련의 지원을 예상을 하고 국민당 당세 확장 작업을 추진했는데, 이때 이제 내용을 보면 공산당원의 참여, 예. 이 공산당에 참여했던 것은 코민테르 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이제 했던 것이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제2차 코민테르 요거 기출문에 나왔죠. 그리고 제1차 국공합작의 또 배경이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한 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개량된 민족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신간의 조직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국민당 개진선언 발표 및 개진대회를 소진했다. 그래서 요 개진이란 말은 뭐냐면 그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종전의 이제 어떤 체제 안에서 약간의 변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개진선언 할 때 뭐도 했냐면 그 삼민주의도 다시 수정해서 공표했어요. 그 앞에 얘기한 저 삼민주의가 구삼민주의, 신삼민주의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번 삼민주의도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여러 번 삼민주의 하나인데 이런 삼민주의를 기억할 필요 없겠죠. 강제중국사 잠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그냥 개진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산당과 합작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됐고 약간의 이제 국민당 조직을 좀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인은 군사적 정치적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정당의 지향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엘리트 그 조직에서 대중적 정당을 이제 명확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련의 지원을 받고 강동에서 이제 소문은 강동에서 진영을 몰아내고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부를 3차 강동국 정부라고 해요. 1923년에 조직됐죠. 그래서 이 3차 강동국 정부 때를 바탕으로 이제 강동의 홍명 기지가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코미테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코미테 정치공으로 보유되어 갖고 이 사람은 유명하죠. 기억을 해두세요. 그 후에 이제 신삼민주의를 공포할 때 이 사람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됐어요. 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군사고문단 관례를 파견하죠. 왜냐하면 그 소문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예전에 뭐 해당 세력들이 나는지 뭐 군벌 세력들을 이용해 갖고 뭐냐면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배신 때문에 많이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당 직속에 당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코미테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이후 3차 강동구 정부에서 국공학전이 국민당 개조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당 개조가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제1차 국공합작이네. 그러니까 국민당 개조 자체가 종전의 어떤 당을 조금만 고쳐놓은 게 아니라 당 조직을 아예 소비에트 방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 개조 제1차 국공합작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국민당 개조를 하면서 1차 국공합작도 같이 이루어진 거야. 이걸 물론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커미트 접촉은 이번 예전부터 개진선부터 있었지만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의 중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반군벌 운동을 보자. 반군벌 운동. 자, 군벌 시대를 종식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나타난 연성자치운동은 1920년대 전반 북경 정부와 소련의 남방의 강동 정부 사이에 처음에 남북 대립이 진행됐던 중에 서남에서 각성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각성이 성원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해 군벌 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 형식의 통일국가를 세우자는 것이었다. 예. 자, 이 운동은 오사운동 영향을 받아 군본의 무력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일환으로 나타났지만 서남의 중소군본은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이용했다. 특히 부양군부가 소문 모두 무력 통일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남북이 전쟁에 들어가면 곧바로 직접적인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호남이나 사천 등지에 평화통일 방안을 나온 이 운동이 큰 호응을 받았다. 호남과 사천은 어디에 있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강동을 중심한 강동정부가 있었죠. 1차에서 3차까지 강동정부, 북경에는 북경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북벌하거나 하여튼 얘네들이 밑으로 내서 톱을 하면 요게 부닥치는 곳이 양자강 지역이야. 그래서 요 호남 지역이거나 사천 지역도 얘네들 밑으로부터 공격, 위로부터 공격에 어떻게든 딱 길목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장에 올 때는 북양공과 송문처럼 무력 통일 노선을 보다는 평화적으로 성헌법이나 성위회를 만든 다음에 점진적으로 연방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호남과 사천에서는 이런 것들 지지해 줬던 거죠. 호남에서는 실제 성헌법이 제정되고 성위회가 구성되었으며 영성자치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군벌이 성장해
당선되었다. 자, 이 과정에서 호남의 지배층인 신사층, 호남은 여기에 양자등 유역에 있었던 여기가 이제 호북성이고 여기가 호남성이죠. 장사가 이제 성도고 예전에 이제 누구야 모태똥의 고향이 여기에요. 호남성 일대 모태똥이 살았던 곳이죠. 자, 하여튼 이 과정에 호남의 지배층인 신사와 상공인 계층뿐만 아니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지식인도 강경한 지지를 보냈고 사천에서도 사천은 호남 옆에 있는 거죠. 사천 분지. 예. 이거 성도는 지금의 중경이고 중경은 지금 따로 떨어져서 이제 특별한 도시였지만 예전에 성도였어요. 중경이.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고 이 사천은 누가 태어난 걸로 유명하죠? 등소평이 태어난 걸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등소평의 공항이 사천 지역이에요. 자, 사천에서 이제 성문법이 제정되고 그 밖에 강동, 호북, 절강 등지에서 이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가장 선진적인 운동이 추진됐던 호남에서도 성문법 구성된 군비 축소, 그다음에 군벌 수탈의 배제 및 기타 민주적 개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성의 정치 개혁은 군벌의 어떤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한 군벌 정권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 대립이나 전국적 상황은 중소군부의 일성에 한정된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은 실패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패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군벌들 자체를 부정하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소군부의 일성에 한정된 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렇게 있고, 자, 그리하여 안직전쟁 이후에 얼마 동안 강범위하게 시도되었던 이 운동은 제2차 직봉전쟁으로 남북의 정세가 변화되면서 개멸되었다. 자, 1913년 원세계 토벌전쟁에서 실패한 후 망명해 중화혁명당을 조직했던 손문은 원세계가 제재운동을 전개하자 국내에서 반제재 투쟁에 참가하겠지만 주도권을 지지 못했다. 원세가 죽고 나서 군벌의 할고 시대가 들어가자 국경연구를 장악한 당기서가 안복국회를 조직하자 1917년 손문은 서남 지역의 군벌들과 함께 강동구에 군정부를 세우고 이때 제1차 강동궁 정부죠. 이때 이제 주로 당계우나 유경준 같은 강서군불들과 손을 맺게 돼요. 법통을 옹호한다는 호북운동을 개시했다. 그 앞에 안복궁 국회 대항청에서 개시한 거죠. 해산된 옛 군인의 국회의 위원들 일부가 이 정부에 참여해요. 이 정부는 뭐예요? 제1차 강동궁 정부죠. 소문을 대원수로 선출했다. 그러나 군정부를 실제로 장악했던 선안군불들은 호북운동과 북벌 주장한 소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원수제를 폐지하고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뭐냐면 그 필요한 거지. 저쪽 그 쓸데없이 이제 되지도 않는 그 북양공부가 싸워가지고 중앙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소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소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원수제를 폐지하고 폐지하고 총재제를 바꿔 손문을 7명의 총재 중에 하나 격화시켰다.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었죠. 자, 이에 1918년 손문은 군종을 떠나고 그래서 다시 5.4운동 당시 상해에서 대중운동 역량을 목격한 손문은 중화혁명당에서 중국국민당을 개편했다. 1919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에 제2차 강동궁 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1920년 진혁명이 강동에서 강서군부를 몰아내고 손문을 초빙하자 강동으로 들어가 이듬해 제2차 강동궁 정부를 세우고 일부 옛 국회의원들 위해 비상 대총독으로 선출됐다. 자, 손문은 다시 호북의 기치를 내세우고 제1차 직봉정제에 대응해 북벌 시도하고자 했다. 손문의 북벌 받침은 강동인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던 그 진혁명의 방침과 대입하죠. 이 사람은 연선 자치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원인 치료라고 강조하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자, 요때 이제 원인은 뭐냐면 강동성을 내. 그래서 예전에 강동성에 있는 해관이 월해관이었죠. 그래서 월의 그 강동성을 월이라고 이제 칭했는데 원인이 강동성이 강동성 수술을 통치한다. 그걸 내세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 진영명하고 이제 뭐냐면 지향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영명 일파의 정변,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 손문은 다시 강동을 쫓겨났다. 자, 1923년 1월 상해에서
손문은 국민당과 새로운 강령과 선언을 채택했고요. 자, 요 강령과 선언을 채택한 것을 무슨 선언이라고 하죠? 앞에 개진이라고, 개진선언. 그래서 개진선언 있고, 이때 이제 부근에 손요패선언도 같이 하죠. 상해 이제 있을 때.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그 중국의 지원을 이제 중국의 지원다. 소련 코미트의 지원을 약속받고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뭐 조직을 좀 바꿔야 개진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손문은 반제국주의, 그다음에 그 노동자, 농민 보호,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의 지위의 점진적인 평등을 주장했고, 국민당은 이미 공산당의 개인 자격 입당을 허용하고 있었고, 소련과 코미트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예, 이게 송요패 선언이죠. 손문은 강동에서 진영을 몰아내고 다시 근거지를 마련했고, 이게 제3차 강동공정부죠. 그래서 1924년에 국민당을 개조해서 공산당과 합작했죠. 제1차 국공합작. 그래서 손문은 반제국주의 반군벌의 국민혁명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제2차 집봉전쟁에서 손문과 연합관계에 있던 봉총파가 승리한 뒤 정변을 일으켜 봉총파가 승리에 기여한 홍옥상이 손문에게 북상을 요청했고요. 손문은 이후에 전국 해결 방안으로 상해 교육회 등 9개 단체 구성된 국민회의를 소집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 단체들 구성된, 그러니까 모든 전국민적인 이제 국민회의 소집을 했고, 그래서 손문의 북상과 더불어 국민회의 운동은 그러니까 1925년 3월 북경에서 사망하면서 활력을 잃게 됐다. 이때 북경에서 3월 달에 간암으로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상릉에 묻히게 돼요. 중상릉. 손문의 무덤을 중상릉이라고 하죠. 중상릉. 중상은 이제 손문의 호고요. 능이라는 것은 거의 황제급 무덤을 능이라고 하잖아요. 왕이나 그런 무덤을 왕과 황제 무덤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소문의 위상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중상릉 같은 것들 이제 있어서 여기서 묻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소문사 후 강동의 근거지 강화된 국민당은 1926년 북벌을 시작해 2년 만에 이를 완수했고 군벌 시대가 종식되었다. 그래서 1928년에 국민당이 이제 북벌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을 보죠. 자, 1차 국공합작을 보기 전에 공산당 성립 과정을 좀 볼게요. 공산당 성립 과정. 네.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신동기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죠. 자, 신동기 내용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몇 페이지요? 695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국 공산당 성립을 보죠. 자, 중국 내부의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나갔을 때 외부부터 사회주의 사조 확산에 결정적 자극을 간 것은 것이 혁명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다. 이때 이제 그 카란 선언을 하죠. 두 번에 거쳐서. 1919년 7월 소련 외상 카란은 과거 제정 러시아가 중국부터 빼앗은 이권을 무조건 반환하고 불평등한 비밀조약을 파기할 걸 선언한 카란 선언을 중국에 전해지자 선언했다. 자, 이게 카란 선언이 중국에 전해지자 베르사유 회의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한마를 느꼈던 민중들. 처음에는 민족 자결주의 뭐냐 입각의 오사운동을 일으켰는데 하는 꼴 보니까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 일본과 한통속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그 민족 자유주의는 전승국의 어떤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거지 자국과 상관없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게 되니까 자기 기득권 다 포기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민중이 열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소 국토 수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 코미테도는 보이티스킨을 중국에 파견해 1920년 9월 상해 프랑스 조기에서 중국 공산당 발기인 되었고, 앞서 오사운동을 북경대학에 추방됐던 진독수는 상해에 들어가 1921년 7월 호남의 모택동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기 위해서 프랑스 조기에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를 잘 구합했다. 그래서 왜 이게 프랑스 조기에서 했냐면 상해 같은 경우에 조기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중국인 거주 지역인 하계에서 하면
일본이나 그런 당국의 어떤 그 탄압을 피할 수 없죠. 근데 프랑스 조기에서 하면 일단 뭐 그 감시는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개최는 가능하잖아. 그래서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서 인제 그렇게 했던 거야. 예. 중국 당국의 어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리고 코미테는 먼저도 북경, 상해, 강주, 무난, 장사 지역의 일본 유학생을 대표하는 이대조, 장국도, 모태동, 주독, 동필문 같은 13명과 함께 상해에 모여서 코미테는 극동대 대표인 마닝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역사상 중국 공산당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1921년이죠. 지금 100주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창립대회 도중에 경찰 탐정에 누설되어 최종회의가 절강성 가흥에 있는 남모의 배회가 개최됐다. 여기에 진독수는 중국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자, 이후 중국 공산당은 쿠데타 독재의 시절을 공산당 기본 노선을 정하고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운동의 전국화를 통해서 중국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개척해 나갔다. 모태동, 주독 등은 도시 공업 노동자를 공사하기 이전에 농촌에서 소비에트 설립한 다음에 차츰 그 번영을 확대하여 도시를 포위하자는 작전을 취했다. 자, 이게 이제 모태동 사상이죠. 보통 이 중국 공산당이 창립할 때 모태동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예, 좀 막내 이렇게 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코민테르 인기가 이제 입김이 강했기 때문에 이 코민테르 입장할 때 중국 공산당의 그 혁명 방식은 도시에서 중심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농촌 확산되는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코민테르나 소련의 유학 가서 왔던 뭐 왕명이라든지 뒤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모태동은 한 번도 유학을 안 갔죠. 이 사람 국내파야. 예, 스스로 독학을 했어. 그래서 얘가 생각해 중국 현실을 보니까 중국은 예전부터 농민들이 뭐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 등 체제의 어떤 반항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또 인구도 많죠. 그 러시아와 다르다는 거야. 러시아처럼 무식한 농민, 그냥 짜들에게 순정된 그 농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 노동자보다는 쪽수가 많고 반항적인 농촌의 농민들 바탕으로 소비에트를 만든 다음에 이 농촌을 장악한 다음에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도시를 장악해서 농촌을 확산시키는 소비에트 방식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소련 방식이 아니라 농촌의 혁명의 근거지인 소비에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작전. 이 모태동주의의 주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갔죠. 요게. 예. 그래서 소련의 혁명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 모태동주의는. 자, 하여튼 그 1931년 11월 강서성 남부에 세력 기반을 구축한 중국 공산당은 강성 서금에 중화 소비에트 1차 그 전국 대표대회를 열고 600명 이상의 참석 가운데 정부 주석인 모태동, 부주석은 장국도가 설치되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모태동이 정부 주석이라고 해서 모태동이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의 당권을 장악한 건 아니에요. 예. 정부 주석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공산당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산당 총성기가 중요해요. 공산당 총속이나 그 국방위원 주석 같은 당권이나 군대를 장악해야지 권력이 서이지 정부 주석은 그냥 얼굴마담해 얼굴마담. 네. 큰 것은 아니고 모택동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건 요때 권력 장악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대장정 중에 준위가 있어요. 준위에서 소련파들을 몰아내고 얘네들이 권력을 장악했죠. 예. 자, 하여튼 이 모택동 사당이 어느 정도 먹혀가 들어갔고 강서성 남부 지역에 세력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뒤에도 이제 좀 설명했지만 강서성이 이제 어디냐면 여기 있고 여기가 복건성이고 복건성 옆에 있는 게 강서성이에요. 강서성 남부에 정강산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소비에트를 만들고 여기 부근에 이제 서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여러 이제 소비에트들이 있었죠. 이 소비에트 합병을 해갖고 여러 지역의 소비에트 합병해서 중화 소비에트 제1차 전국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야. 그래서 이때 정부 주소로 모택동이 선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래하여 이제 전국에 흩어졌던 농촌혁명 근거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중앙 정권이 통합되었다. 자, 그러나 국민당 정권 끊임없이 포위와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죠. 자, 중국 공산당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중국 공산당을 되게 좋아했어. 좋아했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 활동에 대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920년부터 해서 국공내전까지 그 활동들을 좀 좋아할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책을 봤는데 그걸 이제 예전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개조와 이제 국공합작을 보죠. 자, 국민당 개조 요 내용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제1차 국공합작. 예, 요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기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앞에서 이제 쭉 읽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국민당 개조 관련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여기부터 읽고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21년 소모는 제2차 강동정부를 수립하고 북경의 군별정부가 대항하였다. 그는 러시아혁명의 큰 강명을 받고 오사운동을 통해서 민중의 거대한 힘을 인식하게 되었다. 1919년 소모는 동경에서 결성한 중화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민중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정당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제 1922년에 중국 군벌 진혁명이 반란 후 손모는 상해 피신하였으나 중국 공산당인 이대조, 진독서에 협력을 얻어 국민당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개진이 있었죠. 국민당 개진이. 1923년에 손문 세 번째 강동도와 대원수부로 설치하고 국민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점을 확보했다. 자, 이때 러시아 정부는 정치공인 보루디아, 그다음 군사공무원인 갈렌 등을 파견했고 그해 1923년 소비에트 대표 요페와 함께 연소 용공의 공동선을 반포했다. 예,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소 용공의 공동선언은 손 요페 선언 같은데 이건 1923년 1월달에 공표했거든요. 근데 강동구 정부는 뒤에 이제 결성이 된 거야. 그래서 선후 관계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24년 이제 중국 국민당 전국 대표자 대회를 볼게요. 자, 이 전국 대표자 대회 1차죠. 1차. 이거는 다 전반적으로 소비에트 방식이야. 소비에트 방식. 원래 이제 손요페 선언에서는 소비에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1차 국공합작, 그러니까 국민당 개조에서는 소비에트 방식을 따르고 있어. 네. 자, 그래갖고 이제 소비에트 방식이 뭐냐? 소비에트 방식은 일종의 이제 이렇게 상향식 조직 방식이죠. 하향식 그 명령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 당 중앙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밑에 있는 위원회가 있어. 성단위도 위원회 있고 그 밑에 뭐 그 구단위 뭐 그다음에 현 이렇게 이런 식의 말단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단 조직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뽑고 대표자를 뽑으면 얘네들이 이제 당 중앙에 와서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를 구성하냐면 중앙위원회를 구성해. 그래서 실제로 이 중앙위원회가 뭐냐면 실권을 갖고 있어요. 이 중앙위원회가. 그리고 중앙위원회 중에 이제 그 안에도 200명의 200명인가? 7명인가? 7명의 상무위원이 있어요. 이게 상무위원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이런 조직 방식은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도 소비에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직되는데 그래서 일단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 결성을 해갖고 딱 이렇게 보면 일단 이게 이제 당 중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결정한 명령은 이렇게 하향식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거에서 토시를 다시 말아야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 중앙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주집정제라고 해요. 얘네들 표현에는 아래부터 뽑은 그 뭐냐면 대표들이 다단계로 해갖고 당 그 전국 대표자 대회를 열고 거기에 뽑은 중앙위원회 당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이게 민주집정제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1차 이중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든 거야. 뭐 11차 3중전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 11차의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그 구성된 중앙위원회 세 번째 회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 중앙의 어떤 결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중앙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회의에서 결정한 지시, 이런 뜻이죠. 11차 3중계 전에 어떤 지시. 그래서 뭐뭐에 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으로 이제 하죠. 이거는 국민당뿐만 아니라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도 국민당 조직과 똑같아요. 소비에트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방식으로 이제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이걸 국민당 개조라고 하죠. 이때 동시에 공식적으로 뭐냐면 제1차 국공합작이라죠. 예, 국공합작. 그리고 이제 신삼민주의가 이제 공포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한국인의 중국 사람을 읽는 게 낫겠네요. 예. 자, 보면 자, 소문과 그 측근이 오사운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와 소련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당을 대중적인 정당 체제로 발전시켜 가려는 전환을 하고 있을 쯤에 소련이 소문에게 접근했다. 자, 일본이나 구미 열강대 끊임없는 지원을 기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손문호수는 소련의 지원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고 진영명의 정변호 상해 쫓겨난 손문은 소련의 지원을 예상하면서 국민당 당사 확장력에서 개진 작업을 시작했다. 자, 이 개진 준비 작업에서 코미테를 지시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한 공산당 총수기가 진독수가 참여했다. 1923년 1월 1일 날 국민당 개진선언이 발표됐는데 이일에는 개진대회가 소집됐다. 개진선언에는 교육, 선거제도, 기본급 무장과 사회경제에 대한 군등화 발전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었고 군등화 발전을 위해서 토지 소유 한도를 정하고 토지가 국가를 수미하여 주요 산업을 국유하여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농촌을 개량해 지주 소작인간의 평등을 도모하고 남녀 평등을 노력하기 위한 방침을 정했다. 자, 조직상으로서는 그 농공위원회, 군요위원회 설치하여 대중선전에 주력하였다. 자, 이런 정책의 전환은 국민당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기왕의 군사적 정치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전환의 어떤 정당의 지향을 했다는 걸 명확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개진 선언을 통해서 개진의 작업을 통해서 소비에트 방식은 아예 고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이제 가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국민당 조직 안에 소련의 어떤 코미테의 내용을 반영했다. 사회주의 어떤 요소를 반영했다. 국민당 기존의 조직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군사적 정치 조직부터 대중적 정당으로 지향했다는 걸 분명히 했다. 여기까지는 이 개진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자, 공산당원이 그 당시 이제 국민당 1호로 개진에 참가한 것은 코미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 코미테는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자, 여기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 코미테의 제2차 대회에서 결의인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세계 미약한 동안은 일시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사용하여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그동안 실력을 배양해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을 이 프롤레타리아 공격할 때 결국 올 때 코미테는 및 그 나라 공산당도 이에 정화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 국공합작을 참여했다. 그러니까 개당적인 부르주아 세력들과 맞아서 민주세 그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자 뭐 이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코미테는 민족 및 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1차 국공업제의 배경이 됐던 결의인데 따라 부르주아 정당인 국민당을 연합전선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수 지식인 집단에 지나지 않는 공산당이 국민당에 들어가 조직 기반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본래 공산당은 당대당의 대등한 당해협력을 원했지만 소문의 거부로 공산당 개인이 국민당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당내 합작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 차이점이 뭐냐면 1차 국공합작은 당대당의 합작이 아니라 공산당 개인이 들어가서 국민당 당원으로 이중당적을 유지하면서 합작하는 방법이고 이에 반해서 2차 국공합작은 당대당 합작이죠. 그게 왜 이렇게 했냐면 소문이 당대당 합작을 거부했어요. 앞에
우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떻게 세력이 비슷비슷한 모르겠는데 이거 세력도 약한 애들하고 어떻게 무슨 당대당 합작을 하냐.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당내 합작으로 방식으로 개인작으로 들어왔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손무는 개진 준비를 착수하기 직전에 소련 정부 대표 요페를 만났죠. 그래서 요페와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달성 원조하겠다고 약속한 손요페 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자, 그 손요페 선언도 예전 기출문제 나왔죠.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923년 1월 소련 대표 요페가 상해 손무를 찾아와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중국의 통일과 독립에 대한 소련의 원조를 약속했다. 손문이 소련에 접근하게 된 것은 오상운동의 기회에 전면적인 대중적인 정치 역량을 인식한 정도 작용했고, 소련은 취약한 중국 공산당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내 소련 영향력 증대를 도모한다. 그래서 그 손요페 선언의 의미, 소련이 손문이 접근하는 의미 이유와 그 다음에 소련이 접근하는 이유 이렇게 있죠. 자, 이 선언 이후에 국민당은 국공학장의 체제 연구를 본격화시켰다. 그래서 영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국공합장의 배경을 써라 하면 두 가지 쓰면 돼요. 민중 및 시민주의 관한 문제의 결의와 그다음 송요페 선언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죠. 자, 소련은 선언에서 중국에서는 공산조직이나 소비에트 제도가 실현될 수 없다는 표현까지 허용하에 국민당이 상당한 양보를 얻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뒤에 나온 민주집중제나 이런 그 국민당 개조 내용이 되게 보면 소련식 그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뒤에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이 선언 이후에 강동을 근거지로 만들어 그 제3차 군정부를 세운 국민당은 소련과 협력 관계를 본격화하면서 국공합작을 위한 준비를 진전시켰다. 자, 소련은 중국의 군사, 정치 고문을 파견하고 재정 지원을 하며 국민당의 군관학교를 건설하기 돕기도 했고, 요 군관학교가 그 유명한 항포군관학교죠. 항포군관학교. 그 항포군관학교는 국민당의 군대 소유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앞에 이제 예전 군벌 군대나 해군 부대에 이전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항포군관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때 장개석이 이제 그때 그 교장이었고, 그때 주은내가 그 와서 참여해서 정치 주임이었을 거야.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됐죠. 김홍봉이 거기서 훈련을 좀 받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국민당은 그 당시 이제 소련 주도하에 조직을 개편하기도 했다. 자, 장개석이 소련 시찰을 위해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고 코미테널 대표 보유딘이 강주여서 소문의 정치 고문이 되었다. 자, 보유딘을 고문하는 국민당 임시중앙집행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국공합장과 국민당 개조가 본격적으로 토의되었다. 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 끝에 1924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었고, 여기에서 당의 주의, 정강을 밝히는 대회선언과 당의 구성을 구정하는 총장이 공포되었고, 새로운 집행부인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됐다. 선언 중에 국민당의 새로운 삼민주의, 신삼민주의죠. 이 신삼민주의가 등장했는데, 신삼민주의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삼민주의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거 내용 이제 참조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권대 민족주의에서 반제국주의의 목표가 명백히 해졌고, 민권주의와 민생주의, 그다음 노동자, 농민은 평민의 권리의 생활 보장을 방침을 밝혔다. 그다음에 당의 조직은 소비에트 방식으로 민주집정제 원칙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중앙, 성, 현, 구변부의 각 단계로 조직되고 사회 조직을 지도하기 위해서 당대를 두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당의 최고 기관은 그 전국 대표대회고, 그리고 대회 중에는 그 전국 대표대회에서 뽑혔던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데 중앙집행위원회 구성한 2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10명 안팎으로 해갖고 상무위원을 두죠. 상무위원. 자, 이에 따라 이제 대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가 중앙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노동자 농민부가 신설되었다.
그래서 중앙집행위원회와 후보위원들은 다수의 공산당원이 들어갔고 당 조직의 핵심적인 부서인 조직부장과 농민부장직은 공산당원. 왜냐하면 밑에 말단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죠. 농민부장직이라든지 조직부장 같은 지역에 이로써 공산당은 국민당 안에서 그리고 조직적 기반을 확대하고 대중조직을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회에서 군관학교 성립학이 통과되어 소련의 시절을 다녀온 장개석을 교장을 한 항포 군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자, 이 학교의 창설과 초기 운영에는 소련의 군사 파견과 재정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독자적인 군대도 군대를 갖지 못했던 갖지 못하고 서남의 군소군벌 부대에 이용해 기반을 마련했던 국민당은 비로소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 요건대 국민당은 이 대회를 계기로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연소용공 정책을 포함했다. 연소용공 외워두시고, 자, 국민당이 주체가 되는 혁명을 지도하는 대중적인 정당을 탈바꿈하면서 독자적인 혁명군 양성을 시작했다. 자,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의 주된 내용을 하는 국민당 개조에서는 당내에서 처음부터 비판세력이 등장했다. 왜냐하면 이 국민당 자체가 예전에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구성됐던 게 아니라 부르주아 지주 출신들, 하교들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주 하교 출신 단원들이 개조에 비판적이었다. 자, 이어 국공합작을 안정되고 공산당이 당 조직과 대중 조직을 해서 세력 확대하려고 하자 당무에 소외되는 국민당원들 대부분 이 부르주아 뭐 지주 출신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송문 이상 움직이기 위해서 용공 원칙을 제하기함으로써 분리를 해소했으나 개조를 둘러싸고 빚어진 당내 파벌 불균은 안으로 장복된 후 결국에는 합작의 결론 나타났다. 그래서 소문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불만이 있어도 소문이 이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좀 약간 그 표출되지 못했는데 장개석이 이제 소문이 죽고 나서 장개석이 집권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갈등이 이제 포면화되기 시작해요. 중상화 사건도 나타나고 그런데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계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동계는 이제 그 앞부분 삼민주의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삼민주의 관련된 내용 몇 페이지 보시면 698페이지. 자, 여기에도 이제 국민당 제1차 당국 대표대에서 국민당 정강을 밝히고 그다음에 중국 국민당 총장을 통과시켜 당의 구조를 소련의 볼세비키 당을 모방한 민주 집중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불평등 조약의 파기, 구조농공이라는 것은 농민과 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친다는 거죠. 자, 이걸 포방한 반제국주의 대중정당으로서 정책을 방향을 제시했다. 자, 이어 당 집행부도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공산당을 참여시켜서 국민당과 공산당 합작이 넣었고요. 자, 이때 이제 신삼민주의가 이제 강력히 채택되죠. 그 신삼민주의는 구삼민주의와 비교해갖고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내용만 볼게요. 자, 내용은 먼저 민족주의 내용을 보면요. 자,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해서 민족개방과 민족의 평등을 완성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민족의 개념은 오족 그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한족뿐만 아니라 대민족주의 입각해서 오족 통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봉건공벌의 타도와 민주의 자유와 권리칭지, 민권주의, 반봉건, 반군벌 이렇게 내셨고 대토지 사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직권평등인가 이때 바뀌어졌다고 했죠. 매수가 매도가의 차익을 정부가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회주의 의견을 많이 들어갔어요. 또 독점자본주의 반대, 자본절제에 의한 민중본의를 채택했다. 민생주의죠. 그래서 연소, 용공, 소농과 연합하고 공산당 용인하고 농노원조 3대 정책과 함께 통일전쟁의 기본 강령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이 국민당의 조직상의 정비를 개조라고 한다. 개조와 함께 제1차 국공합작도 같이 넣었어요. 따로 따는 게 아니라 같이 넣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여기에서는 반제 반군벌의 국민혁명의 내실을 거두게 되었다. 자, 국민당은 당의 조직을 위원제를 고쳐 중앙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일제에 당무를 처리하게 됐다. 또 국민당 정부 조직 간의 교제와 항복 공간학교 농민운동 강습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 소시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의 정당으로 발전시킨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 소문의 삼민주의도 그 내용이 확대되어 민족주의는 한방몽장해 오족 민족을 통합한 민족국가 대민족주의 통해서 했고, 전 민족이 일차여 제국주의의 타도와 민족의 독립, 해방운동으로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 민권주의도 인민주권 입각에서 선거권, 파문권, 창제권, 부결권을 두고 사건 통제하에 사법, 입법, 행정, 고시, 감찰 같은 5권의 정치기구를 설치했다. 자, 민생주의는 그 당시 지주의 어떤 지주대의 철폐에 억눌러는 평균 집권론을 발전하여 경작자에게 농민의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걸 주안으로 하고 독점 대기업의 국유화를 목표로 통제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30 운동인데 이 530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 운동을 통해서 뭐 그 중국 공산당 국민당이 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정당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건데, 자, 530 운동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군요.